일단 우리 회계 1급 시험은 문제 1번이라고 나와 있는 건 기초정보관리죠. 여기가 10점이 있는 게 우리 프로그램에서 기초정보관리 여기하고 그리고 정기분 재무제표 여기 안에서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정보를 수정하면 회사 등록, 거래처 추가하고 수정할 거면 거래처 등록, 계정 과목이나 적요 등록이나 수정하는 것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그리고 정기분 재무제표 맞추는 거나 거래처별 초기 2월, 우리 계정 과목에 외상 매출금 적었는데 어디 거래처에 얼마고 이런 거 내용 적는 게 거래처별 초기 2월이에요. 우리 재무상태표에는 외상 매출금 총액이 적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금액이 어디 거래처에 얼마, 어디 거래처에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하는 그 우리가 장부에 기록하는 메뉴예요. 자, 그럼 이 세 문제가 그렇게 나올 건데, 자, 첫 번째는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라고 적혀 있죠. 그럼 뭐 코드, 회사명, 그리고 유형,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업태, 종목, 주소는 우편번호 입력 생략하여도 무방한, 그냥 생략해 버릴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는 제가 특별하게 말 안 해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먼저 거래처 등록부터 합시다. 첫 번째 문제, 자, 아래 빈칸에다가 그냥 쓰면 되죠. 이건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죠. 그죠? 그렇게 하면 3점이에요. 자, 이제 1번은 끝났고, 자, 두 번째, 거래처별 초기월 내역이 다음과 같을 경우 해당 메뉴에서 거래처와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하시오. 자, 그럼 거래처별 초기월이죠. 그럼 실수로 이쪽에 가시는 분인데 여기는 장부예요. 여기 말고 여기 거래처별 초기 2월 여기로 와서 자, 미수금 계정 과목을 먼저 찾고, 즉 문제 미수금이죠. 그럼 오른쪽에 있는 거래처별 금액, 정확한 금액이 되도록 수정만 하면 돼요. 얘네들을. 그럼 미수금에서 주식회사 통해는 2,885만원이고 샛별전자는 2,450만원이고 희망카드는 3,730만원이다. 이렇게 쓰면 차액이 사라지는데, 이 차액이 뭘 의미하냐면 재무상태표에 미수금이 이 금액 적혀 있는데 얘네들의 합계가 이 금액이라서 얘 둘이가 차이가 안 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입력 잘한 거예요. 재무상태표에 적혀있는 이 금액의 거래처별 내역을 쓰는 거예요. 자, 다음 단기차익금에 주식회사 천안은 없으니까 스페이스바 엔터 지워버리고, 대한은행은 1,530만원이고 진성은 3,070만원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얘도 끝났어요. 자, 이 거래처 추가할 때에 우리가
K랩이나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를 쓰면서 본인도 모르게 그냥 글자 두자 쓰는 게 습관이 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거래처 쓸 때. 근데 여기는 글자 두자 치면 안 뜨고 F2번 눌러야 거래처를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글자 쳤는데 안 뜨면 오류가 아니고 F2번 눌러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3번. 정기분 계산 사항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입력 누락이 발견되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정기분 재무상태표 중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시오. 단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상급비용, 보험료. 자, 이거 보니까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 들지 않나요? 우리 어제 기출문제 보면서 봤잖아. 얘네들 수준이 이만큼이에요. 제가 리사이클 돈다는 것들의 의미들이 이런 거니까. 그럼 상급비용은 자산이고 보험료는 판관비고 비용이고, 그죠? 800번대. 그럼 상급비용 자산은 증가시키고 보험료 판관비는 지금 대변에 120만원 감소시켜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얘 누락한 애들을 반영하는 것부터 하고 재무제표를 맞춰 갈게요. 자, 그럼 먼저 재무상태표에 선급비용이 없나 보네요. 그럼 여기에 120만원이라고 쓰고, 있으면 그 위치로 그냥 휙 올라가요. 없으니까 그냥 바로 옆에 금액이 써진 거고, 다음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가서 보험료는 눈에 보이네요. 그럼 이 보험료는 비용인데 대변에 있는 것 줄여줘야 되는 회계처리죠. 그럼 120만원을 줄이면 600만원이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관련된 연결된 재무제표들을 수정해야 되니까, 자, 이 단기 순이익이 2600만원이죠. 2600만원 적어 놓고, 다음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가서 불러오기 하면 여기 2600으로 바뀌네요. 그럼 2720만원을 적어둬야 되겠죠. 그리고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2720만원이다 라고 써서 차액이 없어지면 정확하게 입력이 끝난 거예요. 되셨죠? 자, 다음 이제 끝났고, 자, 이제 일반 전표 문제가 6개 있어요. 일반 전표 문제. 자, 그래서 일반 전표 문제 6개를 분개를 여러분이 먼저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저와 같이 분개하고 한 번에 같이 입력할게요. 6개 분개만 먼저 해보세요. 먼저 첫 번째, 7월 3일 개인 최윤진으로부터 차입한 단기 차입금의 이자 비용 50만원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세액 13만 7,500원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럼 이자 지급하는 거죠. 차변의 이자 비용은 50만원 전액이고, 대변에 13만 7,500원은 우리가 원천 징수한 거니까 예수금이 되겠죠. 그럼 차이나는 36만 2,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쓰면, 자, 얘는 끝났네요. 자, 다음 8월 19일 주식회사 대율에 업무용으로 사용 중이던 기계장치를 외상 처분한 대금 700만원이
회수기일이 도래하여 전액 당좌예금 계좌로 받다. 그럼 당좌예금으로 700만원을 받았다는 거고, 자, 기계장치를 외상으로 처분했을 때 그때 계정과목 뭐라고 적혀있죠? 그렇죠. 미수금이라고 적어뒀겠죠? 받았으니까 지워야지. 미수금 주식회사 대율이다. 자, 다음 9월 12일 주식회사 KG물산으로부터 공장 부지 사용 목적으로 토지를 8천만원에 구입하면서 대금 중 5천만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잔액은 9월 말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당일 취득세 5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그럼 일단 공장 부지 사용 목적 토지니까 토지를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토지를 취득하는데, 자, 이 토지 8천만원 중에 5천만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고, 그럼 나머지 3천만원은 9월 말 지급하기로 했는데 상품 원재료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다. KG물산. 그런데 또 취득세 500만원이 더 있네요. 그래서 이 5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럼 이 취득세는 계정 과목을 당연히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8,500만원이 취득원가가 되겠네요. 자, 다음 10월 1일 주식회사 서울부품으로부터 매출 대금으로 받은 약속 어음 2천만원에 대하여 부도가 발생하여 상환 청구를 하였다. 해당 어음은 부도 처리되었으나 회수 가능성이 있어 대손 처리하지는 않았다. 자, 부도 상환 청구한 거는 부도원과 수표로 두는 거죠. 그럼 우리는 매출 대금으로 받은 어음이니까 받을 어음을 지우고, 서울부품, 그리고 차변에 얘는 부도 어음과 수표다. 자, 여기에도 거래처 표시해 두셨죠? 안 쓰신 분은 틀렸어요. 이제 우리 지금까지 연습하다 보면, 그렇죠, 우리가 분계를 종이에 적으면서 거래처를 써도 컴퓨터에 입력하면서 빠뜨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종이에 문제지에다가 분계를 하는데 거래처 안 써뒀는데 컴퓨터에 써둘 확률은 절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거래처 표시하고 내 눈에 보이도록 잘 표시를 해 두세요. 자, 다음 5번 11월 15일 전년도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한 외상 매출금 1,500만원이 당사의 보통 예금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회계상 거래는 보통 예금에 1,500만원이 들어왔다는 거고, 그 다음은 이 대손이 그럼 언제 대손 발생한 걸 회수했는지, 전년도죠. 전년도면 얘는 이것저것 볼 것 없이 대손 충당금이고, 그럼 이 대손 충당금은 짝지가 있는데 외상 매출금의 짝지를 선택하라고 문제에서 적어준 거죠. 자, 다음 12월 27일 주식회사 인천 상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 1,200만원 중 700만원은 약속 어음으로 받고 잔액은 당좌 예금으로 회수하였다. 자, 그럼 외상 매출금 회수하는 거죠. 그럼 대변에 외상 매출금을 지워주고, 회수하는 거니까 차변에 돈 받는 거 써야 되죠. 그럼 우린 어음 받았으면 일반적인 상거래냐 볼 건데 매출 채권이니까 얘도 매출 채권인 받을 어음 인천 상사 700만원, 다음 500만원은 당좌 예금으로
우리가 회수하였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분계 전부 다 봤죠? 자, 그럼 일반 전표 입력하는데 항상 잊지 말자 그랬죠? 다시 보자 그랬죠? 자, 시험 때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지에다가 분계해 놓고 나서도 내가 입력되어 있는 거, 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분계해 놓고 입력할 때 문제 한번 쭉 읽어보고 내가 적어 놓은 거 보고 입력을 하세요. 왜냐하면 검토할 시간은 없어요. 이때 말고는. 그래도 6문제 정도니까 다른 문제 풀면서 또 빠뜨렸던 거 생각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쭉 훑어보면서 그때 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 같이 잊지 말자 그랬죠? 다시 보자 그랬죠? 다 잘해놓고선 그거 하나 때문이면 억울해서 큰일 나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일반 전표에 입력합시다. 이제는 메인 매출 전표를 보는데, 자, 문제 풀기 전에, 그러니까 입력하기 전에, 자, 6문제예요. 얘도 6문제. 과세 유형만 먼저 번호를 적어 놓도록 할게요. 지금 첫 번째 문제가 7월 2일이네요. 자, 그럼 먼저 여러분이 6개 과세 유형만 먼저 잡아보세요. 과세 유형만. 자, 그럼 같이 과세 유형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7월 2일은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했죠. 그래서 52번 매입 영세가 되겠네요. 과세 유형은. 다음 7월 25일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적혀있죠.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만 우리 토요일까지 회계일급이든 세무이급이든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만 불공제 사유인지 보는 거예요. 전표 입력에서.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 아니면 불공제 사유인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자,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자, 얘 토지 형질 변경을 위해서 돈을 쓴 거네요. 그러면 토지 취득 시 부대 비용이나 토지 자본적 지출이죠. 그래서 자, 얘는 54번 불공.
8월 2일 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세금계산서 발급받았는데 매출 거래처 접대 목적 대놓고 또 불공제 사유를 이야기했네요. 54번 불공. 다음 8월 10일은 직수출 그리고 선적 뭐 이런 말 있으면 16 수출이죠. 다음 9월 19일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다. 이번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재료 A 그럼 불공제 사유 아니죠. 아래 재료면 불공제 사유 아니니까 51번 매입 과세고, 다음 6번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세금계산서 받았고 제품의 임가공 의뢰 이건 불공제 사유 아니죠. 그래서 51번 매입 과세. 이렇게 하면 이제 과세 유형은 다 찾았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매입 매출 전표에 바로바로 입력하면서 볼게요. 자, 7월 2일 수출용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소래상사로부터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외상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럼 52번 매입 영세고 차변의 원재료 상고고 외상했으니까 일반적인 상거래라서 외상 매입금이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먼저 7월 2일날 52번 매입 영세 원재료 230만원 소래 상사 전자세금 계산서 분기에는 그냥 외상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다음 7월 25일 당사가 소유한 토지의 형질 변경을 위해 명성건축사 사무소 330만원의 수수료를 전액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그럼 얘는 54번 불공이고 불공이 된 이유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 차변의 토지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럼 7월 25일날 54번 불공 토지 형질 변경이고 300만원의 별도 명성 건축사 사무소 전자세금 계산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토지고 대변의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됐죠? 자, 다음 8월 2일 주식회사 해진냉동으로부터 매출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냉동고 5대를 외상으로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변의 미지급금 계정 과목을 사용할 것. 자, 그럼 얘는 54불공이고 800번대 접대비 대변의 미지급금이다 라고 적어준 거죠. 그럼 8월 2일날 54번 불공 냉동고 5대 300만원 거래처는 해진냉동이고 전자세금 계산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얘는 800번대 접대비 미지급금이다. 다음 4번 8월 10일 미국 소재한 포하라 아무튼 이 회사의 제품을 2만 달러 직수출하기로 하고 제품 선적 완료하였다. 자, 수출 대금은 8월 30일 받기로 하였다. 선적일 시점 기준 환율은 1달러당 1150원이다. 그럼 16 수출이고 제품 매출이고 외상 매출금이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럼 8월 10일 날 16 수출이고 제품 2만 달러, 달러당 1150원. 거래처는 이 회사. 영세율 구분은 1번 직접 수출 포함, 그리고 분계는 외상하면 편하겠죠. 다음 9월 19일 주식회사 대명으로부터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재료 A 1000개를 전액 당좌수표 발행하여 구입하고 다음과 같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다. 자, 50일 매입과세고 원재료고 수표 발행 구입했으니까 당좌예금에서 돈 나간다고 쓰기만 하면 되네요. 정말 분계는 매입 매출 전표가 엄청 쉽죠. 과세 유형만 잡으면 분계는 좀 단순화되는 그런 형식들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여기다 썼어? 쳐다보지도 않고. 맞죠? 수량단가에 쓰고 공고가에 써야겠다. 다음 10월 20일 대한제작에게 제품의 임가공을 의뢰하여 제품을 납품받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임가공 비용 1200만원은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외주가공비 계정으로 처리할 것. 그럼 51번 매입과세고 500번대 외주가공비 대변의 현금. 자세히 알고 보면 계정 과목들을 막 알려주고 있죠. 10월 20일 날 51번 매입과세, 제품 임가공이고 1200만원의 별도 대한제작 혼합으로 해서 외주가공비 500번대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매입 매출 전표까지는 입력이 끝났네요. 자, 문제 4번은 오류 수정 문제예요. 오류 수정 문제는 전표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 잘못 입력한 거야. 그걸 이제 바로 잡는 건데
근데 저는 이 문제들을 그냥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문제로 봐요. 왜냐면 그냥 잘못된 거를 확인하고 돈 어떻게 주고받았는지 안 적혀 있을 수 있으니까 문제에. 그래서 제대로 된 거를 쓰고 기존 거 지우면 돼요. 그래서 단순한 거야 그냥 위에 덮어쓰기 할 건데,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기존에 있는 거 무시하고 새로 작성을 하고 그걸 기존에 있던 거를 다 완료한 후에 삭제만 하시면 끝나요. 자, 그럼 우리 일단 먼저 문제 두 개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시나요? 자, 문제 보면 첫 번째는 수익적 지출에 대한 뭐 이런 내용 이야기하다가 일반 전표에 입력했는데 카드 거래를, 그런데 봤더니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는 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는 거래였다 그 이야기죠. 우리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것들 있죠. 그거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거고 공제가 되면 매입 매출 전표에 쓰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줄 알고 일반 전표에 썼나 봐. 그래서 이걸 이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일반 전표 거는 지우라 그 이야기예요. 그럼 8월 17일 날 일반 전표로 가보면 먼저 8월 17일자로 가보면 55만 원이 전부 다 수선비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걸 이제 우리는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 50만 원만 수선비고 5만 원은 부가세 대입금 되도록 매입 매출 전표에 써주란 이야기예요. 그럼 매입 매출 전표를 이번에 또 가보면 8월 17일 날 어차피 새로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대로 된 거 쓰고 기존 거 지우는 거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카드고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57번 카드 과세고, 그죠? 그리고 뭐 창문 수선한 거고 55만 원 쓰면은 분리될 거고, 대한유리 카드사는 국민카드사. 그럼 얘는 미지급금에 카드사 붙도록 분개 놓고 수선비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제대로 된 전표가 들어왔으니까, 그럼 기존에 있던 이 일반 전표는 꼭 지워야 돼요. 앞에 네오박스 체크를 하셔서 삭제 누르고 여기 삭제 누르고 얘라고 해서 기존 거 꼭 지우셔야 되지, 안 지우면 일단 전표 입력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이중전기라서 오답 처리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거는 얘도 읽어보셨죠? 얘는 특정 거래처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한테 우리 이미지 제공을 해요. 그러면 그냥 계정 과목만 가지고 보면 특정 거래처한테 주면 접대비고 불특정 다수한테 주는 거는 광고 선전비죠. 그죠? 그런데 세운기 안서 받은 거예요. 그럼 접대비면 불공제고 접대비가 아니고 광고 선전비면 51번 매입과세인 거잖아요. 그럼 어떤 사항인지 이해가시죠?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할 게, 자 보시면 11월 22일 날 1번 전표 왔어. 매입 매출 전표에서 11월 22일 날 보면 54번 불공이라고 적혀 있죠. 이걸 과세 유형을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과세 유형을 마음대로 바꾸면 아래 분계가 지워져요. 근데 우리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에서 미지급금이라고 되어 있다는 건 알 수 있네. 얘는 그럼 알 수 있는데 대금 그 결제한 거나 그런 내용들이 지워져 버리면 어떤 계정 과목이 있는지를 모르겠죠.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에서 과세 유형의 문제가 있는 거는 아래에
똑같이 제대로 된 거 쓰고 기존 거 지우는 게 더 편해요. 그럼 얘는 51번이라고 치시고, 자, 저 따라 해보시면 그냥 엔터 치면 위에 거 따라 붙어요. 금액 300만원 쓰고, 또 거래처 코드에서도 엔터 치면 위에 거 따라 붙어요. 그럼 위에랑 똑같이 가니까 이제 편하죠. 그리고 혼합이라고 해서 이제 원재료가 아니고 광고 선전비라는 거죠. 당연히 판관비고, 다음 대변에 앞에 미지급금이었죠. 예, 미지급금을 그대로. 자, 51번 매입과세로 쓰셨죠. 그랬으면 이제 기존에 있던 불공제로 처리했던 전표는 삭제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대로 된 거 써놓고 그냥 기존 거 지우는 느낌이죠. 자, 지금처럼 이런 것들도 있지만 뭐 어떤 거는 외상매출금 회수한 건데 계약금 받은 걸로 잘못 처리했대. 그럼 선수금을 외상매출금으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그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계정 과목 실수한 거니까 뭐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든지 뭐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가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틀리는 게 자본 우선상계 해야 되는 건데 우선상계 안 한 전표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왜 틀렸지? 하고 고민하는데, 일단 기본 베이스는 전산 회계 1급 전산 세무 2급은 답 없으면 없어요. 내가 손 아무것도 안 대도 되는 문제는 없으니까 뭔가를 손을 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이제 결산 문제 3개가 있죠. 자, 우리 첫 번째 거부터 보면 얘 그냥 같이 봐도 될 것 같아. 나머지들이 자동 계산이라서. 자, 그럼 5월 1일 날 전액 판관비로 회계 처리된 보험료 840만원 중 280만원은 다음 연도에 귀속될 보험료이다. 그럼 지금 판관비 보험료로 처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비용 처리된 거 이제 차기 내년 거 취소해 줄 거예요. 대변의 보험료 800번대인데 다음 연도에 기속될 보험료가 280만원이다라고 문제에서 대놓고 말해줬죠. 그럼 이 돈은 미리 준 비용이다. 선급 비용 280만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다음 나머지들은 자동 계산이니까 얘만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씁시다. 세 문제라는 게 느낌이 확 다르죠. 그래서 자동 계산 문제를 보면 마음이 훈훈할 거예요. 입력하셨죠? 하신 분은 결산자료 입력. 또 우리 회계 1급에서는 세무 2급처럼 기말 재고자산 문제가 미착품이나 시송품이나 위탁품이라든지 혹은 뭐 감모 손실이라든지 그런 거 없어요. 회계 1급은 거의 대다수가 진짜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기말 원재료 재고액 얼마, 기말 재고품 재고액 얼마, 기말 제품 재고액 얼마 쓰면 되게 금액만 줄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전산 회계 2급이라는 시험에서는 이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없어요. 그럼 얘가 이제 2급수부터 생기니까 얘를 쓸 줄 아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오는 문제라서 문제를 어렵게 표현을 전혀 안 해요. 그럼 그냥 얘는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530만원, 여기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530만원, 기말 제공품 재고액에 880만원, 기말 제품 재고액에 1050만원 이렇게 쓰기만 하면 돼요. 단순하죠. 그 다음 감가상각 문제는 단기 감가상각비를 알려주죠. 그러면 500번대냐 판관비인 800번대냐 제조경비냐 판관비냐 이것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제조경비는 차량 운반고밖에 없네요. 그럼 500번대 일반 감가상각비 적혀있는 찾고 매출총이익 위에 500번대의 일반 감가상각비 찾아서 여기에 차량 운반구에 560만원 쓰고, 자 위치들 눈으로 익히세요. 매출총이익이 기준이죠. 여기를 기준으로 위쪽은 매출원가, 아래는 판관비잖아. 지금은 제가 여기 500번대의 일반 감가상각비, 여기는 800번대의 감가상각비라고 말하는데 다음 주에는 이 앞에 숫자를 못 봐요. 다음 주에 우리 프로그램 바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똑같은 그림이니까 위쪽은 매출 원가, 아래쪽은 판관비라고 이제 눈을 익히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건물 영업부 거 1,500만원, 비품 180만원. 다 하셨으면 전표 추가. 전표 추가하고 예. 그럼 이제 결산이 끝났어요. 지금 방금 예 쓰고 예 둘이 쓴 거죠. 자, 그럼 이제 조회 문제를 봅시다. 첫 번째에 4월 말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 명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이걸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까? 그렇죠. 외상 매출금 그리고 계정 과목과 거래처 말하면 거래처 원장이 좋겠죠. 그럼 거래처 원장을 가서 4월 말 현재, 그럼 4월 30일, 4월 30일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엔터. 그럼 거래처 명과 그 금액을 물어봤죠. 품진 상사와 5,070만원인데, 자 우리 메인 메뉴에 보시면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누르면 열어뒀다고. 누르면 지금 창이 열려 있어서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아래에 조회 문제 답을 이렇게 쓰도록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품질 상사 5,070만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조회 문제 때문에 아래쪽에 한 개 물어봤으면 한 칸이고 두 개 물어보면 두 칸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5,070만원 맞았죠? 자, 다음 두 번째,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얼마인가? 우리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저와 같이 막 이야기하던 거 어디서 이야기했었죠? 부가가치 신고서 할 때 21번 칸에 계속 이야기하던 거죠. 그럼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 그럼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189만 5천원이네요. 그럼
이 금액을 여기에 또 써주면 되고, 자 다음 5월에 지출된 제조 경비 중 가장 큰 계정 과목 코드와 금액은 얼마인가? 그럼 이번엔 제조 경비에 뭔가를 물어봤죠. 분류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뭐 판관 비중, 제조 경비 중 이런 걸 물어보면 일개표, 월개표. 5월 중이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 혹은 월급에서 5월이라고 해서, 자 제조 경비가 자 여기에 있죠. 여기 중에 가장 큰 건 611만 원이 전력비죠. 그죠? 찾으셨죠? 그럼 제조경 500번대 전력비의 코드 번호는, 자, 얘 전력비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위에 코드 번호 보이시나요? 516번. 근데 얘도 안 보이잖아. 만약에 갑자기 내 눈에 안 들어오면 여기 날짜 중 아무거나 더블 클릭하면 아래 분계가 보여요. 그럼 516번이라는 거 알겠죠? 그럼 516번에 611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그럼 얘도 코드니까 516번 611만 원이다.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얘 실기가 끝났어요. 자 이제 쭉 위로 가서 자, 우리 회계 1급은 재무 회계 문제가 8문제, 재무 회계가, 그리고 조회 문제가 조회 문제래. 원가 회계 문제가 4문제. 그리고 부가가치세 문제가 3개. 이렇게 해서 그냥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먼저 재무회계 문제만 1번부터 8번까지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읽어보고 체크해 보세요. 이제 본인이 푸신 거하고 같이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다음 괄호에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자, 발생주의 회계는 발생과 이연의 개념을 포함한다. 발생이란 A와 같이 미래에 수취할 금액에 대한 자산을 관련된 부채나 수익과 함께 인식하거나 또는 B와 같이 미래에 지급할 금액에 대한 부채를 관련된 자산이나 비용과 함께 인식하는 과정, 회계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적혀 있죠. 자, 뭐 발생 예상 제가 전에 섞어서도 표현했었는데, 자 이렇게 표현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연에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선급 비용 그리고 우리 선수 수익이다. 예상이나 발생에서는 아직 그 일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미수 수익이다, 미지급 비용이다. 이런 계정 과목들을 쓸 거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럼 지금 물어본 거는 발생이란이라는 글자 보이죠? 그러면 일단 답은 이걸로 정해진 거예요. 그죠? 예상이란이라고 갔으면 답은 이해로 정해진 거였네. 예상이랑 이연이랑 했으면, 그죠? 자, 다음 2번. 다음 중 사채의 평가 계정으로 사채에서 차감하여 표시되는 것은, 자 사채의 차감적 평가 계정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죠. 할증 발행 차금은 가산 계정이고 할인 발행 차금은 차감 계정이고 얘는 사채 계정 과목하고 바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애가 아니죠. 자, 다음 3번. 다음은 단기매매 증권의 취득 보유 처분에 대한 현황이다. 1년의 회계 처리 중 옳지 않는 것은. 첫 번째 1기 기중 단기매매 증권 100주를 주당 1,000원의 현금으로 취득하였다. 그럼 1기 취득할 때 차변의 단기매매 증권이고 1,000원짜리 100주니까 10만원이다 라고 이렇게 쓰면 첫 번째는 맞죠? 자, 두 번째 결산일 현재 단기매매 증권의 한 주당 시가는 1,200원이다. 그럼 주당 200원이 올랐네요. 100주가. 그러면 2만원이 올랐죠. 200원씩 100주니까. 그럼 2만원의 단기매매 증권을 높이면서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을 써주면 맞죠? 다음 2기 기준 단기매매 증권 50주 그럼 절반이네요. 총 100주 중에 절반을 주당 1,500원의 현금을 받고 처분하였다. 자, 그럼 우린 대변의 단기매매 증권이 얼마가 나가야 되죠? 그렇죠. 얘는 지금 12만원으로 맞춰뒀잖아. 그럼 6만원을 지워야 되는데 5만원이 적혀있죠. 얘는 전기 말에 우리가 얘 합쳐서 12만원 만들어 뒀잖아. 그럼 절반이 나가야 되죠. 그리고 50주를 1,500원이니까 75,000원 받는 건 맞고, 그럼 얘가 6만원이면 제대로 된 게 6만원이라면 제대로 된 게 6만원이면 얘는 25,000원이 아니라 15,000원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일단 3번은 틀렸고. 자, 다음 그럼 이기 결산일 현재 단기매매 증권의 한 주당 시가는 1,100원이다. 그럼 이제 1기에 1,200원으로 평가했는데 2기에 1,100원이면 주당 100원이 내렸죠. 그럼 100원 내렸는데 남아있는 주식은 50주 뿐이잖아요. 그럼 50주 내렸으면 5,000원 내렸다고 분 게 알겠죠. 그래서 대변의 단기매매 증권 5,000원, 단기매매 증권 평가손실 5,000원 다 맞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4번에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산 중 유형 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자,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회사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재고 자산이죠. 그죠? 또 서비스 회사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한 아파트, 뭐 제조업이든 서비스 회사든 유통업이든 우리가 시세 차익 위해서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우리 계정 과목 투자 부동산이라 쓰잖아. 걔는 투자 자산이죠. 다음 세 번째, 회사가 생산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한 기계 장치. 이게 우리 영화 활동에 제조회사가 영화 활동에 생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계 장치가 유형 자산이죠. 얘는 맞고. 다음 서비스 회사가 영업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얘는 그렇죠. 무형 자산이죠. 그래서 답은 3번. 뭔가 문제들이 안 좋은 것 같으면서도 쉽죠. 세무 이것보다는 좀 난이도가 괜찮죠. 엄살 부리지 말고 다들 시험 보면 엄살은 부리면서 문제 어렵다고 해놓고 정말 신기하게도 떨어졌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반에도 생길 수는 있어요. 또 세무이거 합격하고 회계 1급 떨어지시는 분이 생길 수 있는데 그분들은 본인이 떨어졌다고 나한테 말해요. 근데 떨어졌다고 말하면서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게 시간이 부족했어요. 실기 뭐를 못 풀었어요 라고 말해요. 그분들은 내가 떨어졌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닌 이상은. 자, 다음 5번. 1기 회계연도에 기계장치 구입 관련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당사의 2기 회계연도에 계상된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회계 1급에서 이 문제는 매우 어렵게 된 거예요. 우린 세부 2급 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풀어야지. 답 몇 번? 그렇죠. 3번 맞죠? 자, 항상 감가상각에 대해서 물어보면 일단 상각 방법은 정률법. 그죠? 정률법의 공식은 우리 정률법은 공식이 미상각 잔액 곱하기 정률이죠. 근데 얘 20년도 1월 3일날 치르겠으니까 1월 미만은 한 달로 보니까 그냥 1년 동안 다 쓴 거죠. 그러면 1년치 상각비니까 1기의 상각비는, 자, 얘는 잔존가액 있던 없던 상관 안 하는 거죠. 원래 정률법은 그냥 1200만원 취득 원가를 가지고 곱하기 정률. 자, 그러면 1200만원 곱하기 정률을 하면 540만원이 1차연도 상각비죠. 540만원이. 근데 물어본 거는 2차연도 거잖아. 2기 거. 그럼 자, 2기의 미상각 잔액은 얼마죠? 1200에 540만원을 빼면 660만원이 되겠죠. 이만큼 감가상각하면 감가상각 하나 남은 건 여기서 얘 뺀 금액 얘겠지. 그럼 이 금액에 곱하기 정률 하면 얘는 297만원이 되겠죠. 물어본 것 2기의 상각비 물어봤으니까 이 금액이 2기 거죠. 자, 다음 6번. 주식 배당을 실시한 경우 배당 후 재무상태표 및 발행 주식수 등의 상태 변화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주식 배당 실시한 후에 우리는 재무상태표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럼 주식 배당에 대해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타이밍의 차이는 제외하고 보면 2월 이익잉여금 얼마 그리고 대변의 자본금 얼마 이런 회계 처리를 하는 거죠. 주식 배당 실시하는 회사에서 이렇게 분계를 할 건데, 그럼 첫 번째 이익잉여금은 감소한다.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고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1번 이익잉여금 감소한다, 2번에 자본금은 증가한다. 둘 다 맞고, 총 자본은 증가한다. 자, 이익잉여금의 성격도 자본, 자본금의 성격도 자본. 전에 제가 이걸 무상증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대변의 자본금 증자인데 차변에 돈 받는 거 없으면 무상증자의 하나고, 얘는 총 자본은 불변이다라고 했죠. 왜냐면 차변의 이익잉여금 자본이잖아. 자본의 감소. 대변의 자본금도 자본이니까 자본의 증가. 그럼 차변 대변 다 자본으로 같은 금액이니까 총 자본은 불변이겠죠. 그런데 총 자본이 증가한다라고 해서 얘는 오답 지문이죠. 그리고 당연히 대변의 자본금이라고 쓴 거는 주식을 발행한 거니까
그럼 주식 발행 수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틀린 답은 3번. 얘는 총자본은 불변이다. 자, 다음 7번. 다음은 주식회사 진성상사의 일기 재고자산 내역이다. 이동평균법에 의한 기말 재고자산 단가는. 자, 이번에 이동평균법이고 남아있는 재고자산 단가를 이야기하네요. 자, 그럼 사고, 팔고, 사고. 금액 가지고 보면 처음에 2,000개를 한 개당 250원에 샀을 때 장부에 50만원이라고 썼겠죠. 그죠? 처음에 샀을 때. 자, 그럼 이랬다가 지금 절반을 팔았죠. 1,000개를. 그러면 지금 판 거에 대한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니죠. 내 장부에 남아있는 거. 절반 팔았으면 마이너스 25만원이 되고, 그래서 남아있는 거는 25만원만 남아있겠죠. 이해했나요? 그리고 지금 얘도 지금 이 1,000개 판 거니까 얘가 빠져서 남아있는 재고자산 수는 1,000개일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상황에 또 1,000개를 샀어요. 이번에 1,000개 산 거는 40만원 주고 샀죠. 그러면 40만원을 더하면, 자, 이번에 65만원이 되죠. 자, 65만원 이해가시나요? 그럼 65만원이 되면, 자, 얘는 지금 1,000개를 얘가 더 산 거니까 재고자산의 총 개수는 2,000개가 되겠죠. 자, 2,000개 이해가시죠? 자, 그럼 자, 한 개당 평균은 지금 장부에는 65만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2,000개 기말 재고자산 단가 물어봤으니까, 그럼 65만원을 2,000개로 나누면 얘는 325원이 되네요. 그래서 답은 3번. 이동평균법은 매번 사올 때마다 평균 내는 거예요. 평균. 그러면서 판매하기 직전에 평균 낸 단가의 물건 금액만큼 팔린 걸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이동평균법이에요. 자, 다음 8번. 기업의 영업활동 외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이나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요? 제 표현대로 하면 영업 외 수익 비용 아닌 거 찾아라는 거죠. 영업 외 수익 비용 아닌 거. 그럼 은행에서 받은 예금 이자, 얘는 이자 수익이고 영업 외 수익이고, 단기매매 증권을 기말 결산 시 공정가액으로 평가할 때 기말 현재 공정가액이 평가 전 장부 금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 얘는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실로 처리할 건데,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익은 영업 외 수익 비용이죠. 다음, 외화 자산의 회수 시 환율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외화 회수할 때, 거래가 발생할 때 일어난 외화의 차이는 외환차손. 얘는 영업 외 비용이죠. 외환차손, 외화 환산 손실 전부 다 영업 외 비용이죠. 자, 영업 목적으로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 접대비는 얘는 판관비나 제조 경비 중에 하나를 선택하죠. 우리 500번, 800번 선택했던 건 전부 다 영업 비용이에요.
그죠? 그리고 접대비도 영업비용이에요. 그래서 얘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되셨죠? 자, 이제 우리 쉬었다가 원가 얘기하고 부가세 문제 풀고 나서 그 다음 재밌는 거 할 거예요. 쉬었다 합시다. 자, 9번 제조 과정에 있는 작업자에게 제공하는 작업복과 관련된 비용은 어느 원가에 해당하는가? 자, 일단 작업자한테 제공하는 작업복은 뭐 어느 일한데 한다 이런 거 모르죠. 그럼 제조 간접비죠. 그럼 제조 간접비는 일단 기본 원가에는 포함이 안 되죠. 얘는 가공 원가에는 포함되고. 답은 얘만 가지고 이 끝났네. 그죠? 당연히 제품 제조 원가에는 다 들어갈 거고 판관비에는 안 들어갈 거니까 답은 3번이 되네요. 자, 다음 10번 주식회사 성창의 제품 A와 제품 B에 대한 제조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실제 개별원가 계산 방법에 따라 기계시간을 기준으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였을 때 제품 A에 배부될 제조 간접비는, 자, 배부 기준이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를 한대요. 그럼 지금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전체가 1500시간이고 500시간, 1000시간 다 알려주면 그냥 5대 10으로 500대 1000으로 비율대로 나누면 되죠. 그죠? 그럼 1050만원을 얘 비율로 안 보내서 나누면 15분의 5를 하면 되겠죠? 아니에요. 우리 했던 대로 하면 우리 공부한 대로 하면, 자, 우리 먼저 배부율을 구하려면 전체 총 제조 간접비가 1050만원이고 총 배부 기준 얘를 나누면 1050만원 나누기 1500을 하면 7000이 나오네요. 그럼 배부율 구했으니까 배부액은 그러면 배부율 곱하기 실제 조업도가 500시간이죠. 그러면 얘는 350만원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얘가 되네요. 자, 다음 1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라. 그럼 단기 제품 제조 원가면 기초에 단기 총 제조 비용 더하고 기말 제공품 빼면 되겠죠. 이거 제공품에서 기초 제공품 제고에 단기 총 제조, 지금 비용 적혔으니까 비용, 기말 제공품 제고액. 질문한 것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얘를 물어본 거고, 기초 150만원에 단기 총 제조 비용 900만원. 그럼 1050만원인데 여기에 170만원을 빼면, 그러면 얘는 880만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 자, 다음 12번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것 중 옳지 않는 것은 1번 개별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종합원가 계산은 동종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한 방법이다. 개별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종합원가 계산은 동종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 맞죠?
이번에 개별 원가 계산은 종합 원가 계산에 비해 제품별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나 원가 계산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한 개씩 하니까 한 개당 제품별 가격은 정확하지만 그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건 좀 더 많이 들어가겠죠. 자, 3번에 종합원가 계산은 제조 지시별 원가 계산을 위하여 직접비, 간접비 구분과 제조 간접비 배부가 중요한 방식이다. 직접 원가, 간접 원가 구분해서 제조 간접비 배부하는 건 개별 원가 계산이죠. 근데 얘는 종합 원가 계산 방식은 이렇게 적어서 틀린 거네요. 자, 다음 4번 종합 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을 기준으로 원가를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배부하며 개별 원가 계산은 작업 원가표에 의해 원가를 배부한다. 종합 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 구해가지고 단위당 원가를 완성품 기말 제공품에 나눠주는 거고, 개별 원가 계산은 작업 원가표에 의해서 원가를 배부하고 배부 기준을 잡고, 그래서 틀린 답은 3번. 자, 다음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 3개. 자, 얘도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자, 13번. 다음은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부동산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이다. 이 중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금액은 불공제되는 금액을 물어봤네요. 자, 토지 취득 시 발생한 중개수수료 매입세, 이건 토지라고 할 거기 때문에 얘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겠죠. 다음 건물 취득과 관련된 감정평가 수수료, 건물 관련된 거는 매입세 공제가 되죠. 다음 과세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부속 토지를 양도하면서 발생한 중개수수료 매입세, 이건 그냥 과세 거래로 보죠. 건물 따라가서. 그럼 얘만 불공제네. 그래서 답은 예. 자, 다음 14번. 과세 사업자인 주식회사 삼원전자는 2021년 당사 제품인 기계장치를 공급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이 거래와 관련하여 2021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자, 총 판매 대금이 3,500인데 계약금이 4월 15일 2,000, 1차 중도금 5월 15일 500, 2차 중도금 7월 15일, 잔금 11월 30일, 인도일은 11월 30일. 예. 지금 어떤 조건이죠? 우리 과세 표준할 때에 지금 계약금 언제 주고 중도금 언제 주고 이런 것들 중간 지급 조건부죠. 우리 완성도 기준 지급이나 중간 지급 조건부나 장기 할부 판매는 우리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 과세 표준이 되는데, 그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한마디로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만 한다라고 했죠. 그럼 그거 생각나면 지금 질문의 포인트가 1기 확정신고 기간에 과세 표준에 포함될 금액이죠. 그럼 1기 확정신고가 공급 시기인 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얘하고, 그리고 얘죠. 그죠? 그래서 얘만 이번 신고 때 들어오는 거네요. 그래서 답은 2,500만 원이다. 자, 다음 15번. 다음 중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과세 가격의 관세 그리고 개별 소비세 등도 포함된다. 맞나요? 그죠? 우리 부가가치세는 관세나 그 외에 나머지 부가세라고 하는 애들을 전부 다 포함해서 10% 과세 표준으로 삼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1번 맞고, 2번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돈으로 받으면 그 금액의 10%를 거래징수하는데 돈 말고 다른 물건으로 받거나 그러면 우리가 얼마에 샀고 뭐 이런 거 다 관심 없다라고 했죠. 그냥 시가를 가지고 과세 표준할 거예요. 그래서 재화나 용역의 시가. 3번 폐업하는 경우는 폐업 시 남아있는 재고자산의 장부가액. 자, 폐업 시 잔존 재화는 재고자산은 시가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고정자산들은 시드원가의 감가체감률 뺀 게 우리 과세 표준이 될 건데, 그럼 고정자산, 유용자산이나 무용자산처럼 감가상각하는 자산들 이야기하는 거고, 재고자산은 시가죠. 그래서 3번은 틀렸고, 다음 4번에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121만원의 물건을 산 거예요. 그럼 부가세 포함된 거예요 라고 했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면 121만원에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 나머지 그럼 110만원을 공급가액, 11만원을 우리 세구로 해가지고 본다 그 이야기예요. 맞겠죠?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7,000원짜리 밥 먹었어요. 부가가치 포함 금액이에요 라면 몰라요 그러면 나중에 신용카드 전표 보면 그게 110분의 100과 110분의 10이 적혀있죠. 공급가액 세구로 나눠져 있다 그 소리예요. 자, 그래서 답은 3번